소개를 받은 민정기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경영과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러 나왔는데요. 사실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과 인성은 뭐가 같으냐 하면요, 저는 이제 수기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서는 좀 칠판을 썼으면 좋겠는데 수기이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데는 모든 것을 경한 마음을 써야지 수기가 된다, 수양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으로 자기가 수기가 되면 수기이야. 그러니까 수기 아닌이라고 그랬어요. 수기 아닌인데, 수기 아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수양을 했으면 다른 사람을 또 수양을 할 수 있도록 안심을 하도록, 내가 수양을 해서 다른 사람이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수기 이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안심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양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셨을 겁니다. 자기가 수양을 하고 남이 또 이렇게 나처럼 그렇게 수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한 모든 사람이 수양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경영이고 바로 바른 인성이 바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올바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으니까 덕담 한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덕담이 많죠. 근데 저는 일기 1회 극명 준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준덕. 그래서 대덕이라는 얘기인데, 일기 1회라는 거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일기 1회는 뭐 하나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회. 그래서 극명 준덕, 이해 잘 안 되시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나 모든 물질이나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요, 한 번의 기회뿐이 없는 겁니다.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극명, 자기를 밝혀서 내 마음 본뜻을 잘 밝혀서 아주 큰 덕을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나는 누구에게나 나의 본 마음, 내 솔직한 마음을 밝혀서 아주 크게 만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분이 되시라고 제가 덕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많이 비치시고 앞으로도 자기가 하시는 역할이 크게 확장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이 됩니다. 얘기하면은 저출산 고령화는 여기 이렇게 신문에 많이 회자되는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이한 점이 있고요. 일본이 저희보다도 90년도, 30년 전에 벌써 저출산 고령화가 됐고,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시작은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OECD에서 이 저출산 고령화가 최하위,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하위다. 성적이 너무 나쁘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는 아이를 옛날에는 많이들 낳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인성이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삶이 그렇게 많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또한 특히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M4세대로 해서
지금 아주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혼자의 그 이기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출산 고령화를 하려면은 여기 있는 숫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2.1명. 이것이 인구 대체 출산율입니다. 이건 뭐냐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2.1명을 낳아야 지금의 인구 수준을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끝까지 그러한 경제 수준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수치가 2.1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요. 2.1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1보다 많겠죠. 우리는 옛날에 6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적으면 저출산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출산국이 1983년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을 저출산국으로 지금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옛날에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왜 저출산국이야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저출산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요. 아까는 2.1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5. 여러분 1.05라는 것은 초저출산국가 중에서도 세계에서 꼴찌가 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합계 출산율이 1.3인데요. 1.3이 초저출산국으로 시작하는 수치입니다. 이 뒤에 화면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여기 막대 그래프가 있죠. 이 막대 그래프는 이 산출한 어린애 수, 신생아 수를 막대 그래프로 그렸고 꺾은 그래프로 그린 거는 여기 보면 합계 출산율입니다. 예를 들어 1960년도에는 어땠습니까? 100만 명이 태어났죠? 100만 명. 그리고 그때는 합계 출산율이 얼마냐면 6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면 6명의 아이를 두고 살았어요. 그때는 평균이에요. 그때 태어난 1년에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이냐? 1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1983년을 보십시오. 64만 명이 태어났죠. 그때는 64만 명. 1년에 64만 명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도 13년도가 여기 있는데 2001년도를 봅시다. 여기 보면 2001년도에 1.3이죠. 합계 출산율이 2.3이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55만 4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 표가 굉장히 가파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3 밑에가 내려오는 건 뭐라고요? 초저출산국에 된 것이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2001년부터 했으니까 17년 동안 우리는 저출산국으로 나와서 우리가 UN 보고서가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035년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최고 먼저 없어질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저출산국이 이렇게 2001년부터 17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요. 그러면 정부는 그동안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많은 그 전에는 했지만 초저출산국 돼가지고는요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국민들한테 자식을 낳으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고 돈을 얼마나 썼느냐. 여러분들 요거 한번 퀴즈로 맞히신 분은 제가 제 책을 선물을 해드릴게요. 정부에서 예산 몇 조를 저출산 고령화에 썼다. 100조 원. 정말 누가 말씀하셨죠? 맞았어요. 누구예요? 제가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수치에 다가갔기 때문에 85조 원을 쓰고 2010년서부터
이후까지 107조 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나중에는 제가 책을 써서 마지막에 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생산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15세부터 65세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베이비붐이라고 많이 하죠. 50년도서부터 63년까지, 55년부터 63년까지를 베이비붐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70년서부터 80년까지 베이비붐 2세대가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1년에 100만 명씩 났어요. 우리 아까 보셨지만 그래서 8년이니까 800만 명이 그 사이에 난 겁니다. 55년서부터 63년까지. 그리고 70년서부터 80년도에도 굉장히 많아져서 800만.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1600만 명이 나와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니까 우리가 뭐를 했습니까? 산업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나이가 들어서 산업화 시기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업화에 들어왔고 그 산업화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공급과잉 시대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급과잉 시대에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또 인구만 감소합니까? 소비도 감소하고 또한 기업의 활력이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불안정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인구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가 됐는데요. 그러면 저출산의 파급 효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골에 가면은 뭐 폐교된 데 많죠. 학교가 없어진 데 많습니다. 초등학교가요. 우리 초등학교가 지금 10명 이하 되는 그런 소리 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 딴 나라에서 온 사람 같이 얘기해요. 10명 이하 학교에 전체 학교 그러니까 학생 수가 10명 이하에 있는 학교가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습니까? 전체의 22%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의 전체 22%가 10명 이하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교되는 데 많겠죠? 이렇게 저출산으로 가면 지금 군 내요. 한 군 내에 아이 울음소리가 못 들어본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만 집중해서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잊었다고 그러지만 우리 현실을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폐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교의 시설과 거기에서 가르치던 선생님들, 인원들은 또 이거 구조조정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좀만 더 보시면요. 아주 힘든 일이 있어요. 이건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아까 학력 인구 감소도 있지만 병력 자원 문제도 있죠. 노동력의 문제도 있어요. 사회보장 부담을 또 증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재정 부담을 해서 지자체가 없어지는 지자체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양 인구가 감소한다 이거죠. 지금 30년도에 가면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우리가 그건 말이냐? 통계청에서 발표를 그래서 벌써 예측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그래프를 보십시오.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 정원 수하고 옛날에는 대학교 들어가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교가 발 뻗으면서 잤죠. 그런데 18년 되면 어떻게 돼요? 고교 졸업자 수하고 대학 정원 수하고 같아져요. 올해가 18년 아닙니까? 올해가 정확하게 또 돈이 되는 해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질 대학 많겠죠? 그럼 그렇게 금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없어질 대학 많고 구조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나 그 인원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성병력도 그래요. 2013년도에 63만이 이런 것이 2020년도는 52만 명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군 복무 기간이 얼마죠? 21개월이죠? 지금 수준대로 가면은 21개월 가지고 안 돼요. 25개월 살아야 되겠다. 너네들 좀 더 부담을 해야 되겠다. 청년들한테 부담을 계속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사회보장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거니까요. 그 경제 성장률도 하락이 되고 내수가 하락이 되는데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3%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02년도에 우리가 몇 프로였냐면 4.4%였어요. 4.4%인데 이것이 증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이게 쭉 떨어져서 206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뭐 보이는 게 없나요? 1.03%라고 지금 여기는 써놨어요. 근데 또 자료가 틀린 거는요. 0.8%로 우리 60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0.8%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는 3%를 해도 성장하겠지, 2%를 해도 하겠지. 0.8% 쭉 떨어져요. 우리가 지금 고성장 바라고 이자도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추세대로 가면 2060년이면 경제 성장은 멈춘다. 저성장에 멈추는 경제를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아주 인구 문제하면 굉장히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일본에서는 1990년도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과 같이 이거 인구가 줄면 이게 경제가 나빠질 거고 집가도 떨어지고 경제가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본의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인구가 줄면 지금 있는 재산들을 조금만 사람들이 나눠 가지니까 재산도 많이 갖고 또 인구가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갈 거 아니냐. 인건비가 올라가면 근로조건도 좋아지고 야 이거 나쁘게 볼 게 아니다.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지. 나쁠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양면성이 있거든요. 인구가 적어서 나쁠 것도 없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학자의 얘기가 맞아요. 근데 일본의 지금 제가 이거는 뺐지만 일본의 그 경제 성장 패턴을 보면요. 그러니까 경제 아까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올라가면 경제도 올라가서 집가 같은 것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면서 경제 성장이 되고요. 생산 가능 곡선이 떨어지면 집가도 떨어지고 이런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든가 이거예요. 일본이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얘기는 현실에 맞지 않았다 하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라는 분이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구 절벽.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이면 인구 절벽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2020년이면 체감하겠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베이비 부모가 2020년이면 은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써졌죠? 이 제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2020년 되면은 분명히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하니까 그때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2040년 되면 2차 베이비 부모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절벽이 온다는 것만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한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인구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물어봤어요. 이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중고등학생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발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아도 되겠다. 나는
나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하기가 52%. 여기 나이 먹으신 분들은 아마 저 통계 보면 저거 거짓말이지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저런 통계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혼 직장인 여성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아예 안 날 거야. 야, 우리 옛날에 같았으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38%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결혼하지 않냐? 이 질문에는요, 남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비용이라든지 소득이 불균형으로 벌리니까 나는 결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성분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가 곤란하다. 뭐 독박 육아도 하고 근로반영도 아주 안 좋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 절벽이 얼마 남지 않았죠? 3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17년 동안을 초저출산국가로 와 있고 지금 일정 공으로 해가지고 지금 더 떨어져서 1년에 30만 명이 나와요. 30만 명? 30만 명이 채 못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100만 명 낳던 대부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70만 명이 줄어들어서 그 경제 구조를 다 바꿔줘야 하는 이 절박한 시점인데 대통령이 여기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적 위기다. 지금 시점에 골든타임에 우리가 제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도저히 회복하지 못할 지경까지 간다. 그래서 이 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도 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까? 왜요? 여러분, 가정을 갖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20대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 자식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20대 정말로 이 사회를 해보면요, 엠포 세대라고 그래요. 직장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는 모든 걸 포기하면서 그저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엠포 세대 빨리 그 삼네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 삼네들이 원하는 방향을 우리 정책이라든지 뭐든지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무리 돈을 때려 불어도 100조 원을 때려 불어도 120조를 때려 부어도 청년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이 있죠? 신사임당의 그 가치관을 한번 여러분 제가 한 5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사임당의 가치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할애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여기 신사임당의 그 효교육이라는 게요, 이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효심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신사임당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성현입니다. 왜 성인이라고 하면 대현이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이원수라는 분이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이 병들어서 누웠는데 자기의 엉덩이 살에 피를 뽑아다가 아버님을 매겨놓고 사당에 가서 뭐라고 절을 하면서 빌었는지 알아요? 말하자면 하나님, 저희 아버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동안 이룬 업적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데려가시면 저희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시려면 저를 데려가셔요. 이게 저희한테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꿀절절하게 빌어갑니다. 그렇게 비는 거를 아버지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산신령이 내려와서 이원수 공한테 그러더랍니다. 자네 아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단 한 가지 이름을 바꿔 이름을 임금왕군의 귀자로 해서 이로 해. 그런 선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 나서부터 이름을 이로 바꿨어요. 근데 이를 바꾸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께서는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평생을 굉장히 훌륭한 효교육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표라고 그러는데 이율국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공부를 하고 성자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신사임당이 잘 가르친 것도 있지만 용인이 씨라고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또 조부모 강릉채 씨 이렇게 3대에 걸쳐서 강릉에 가보시면 거기 있죠? 집이 제가 그 이름이 경포대? 경포대 말고 오죽원 한가치 전쟁 오죽원에 그 집이 강릉 채씨 거였어요. 강릉 채부자라고 그러죠. 채씨 거였는데 그거를 사위한테 계속 물려줘서 거기에서 이 선생님이 태어난 겁니다. 이게 3대에 걸친 우리 지금 현대도 그런 데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유교는 남자를 위주로 하는 이런 가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여자 손으로 가풍을 물려받아서 이 선생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친애가 용인이 씨라고 그러는데 용인이 씨가 얼마나 애중지 사랑을 해주고 이렇게 내 살처럼 대우를 해줬는지요. 사임당이 강릉에서 넘어서 저쪽 시댁으로 넘어갈 때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는 어머님도 못 볼 텐데 그래서 시를 준 게 여기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은 강릉에 계시는데 이 몸은 홀로 서울로 가네. 때때로 머리 돌려 북촌을 바라보니 흰 구름 아래로 푸른산이 정말. 여러분 거기 북촌에 가면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사임당에 써서 있던데 정자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북촌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은 마음대로 저렇게 가는데 나는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저기 가서 보면 가는 건데 그걸 못 가고 저쪽 친정으로 가서 거기 가서 또 살아야 되는 내 몸이 처량하지만 이게 천리에 따르는 거라니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뭐라고 빌었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 있죠? 밤마다 달을 보며 비나니 생전에 다시 한번 뵙게 하소서. 저희는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독 밑에서 무슨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이걸 신사임당이 그때 그렇게 빌면서 저렇게 외우면서 했습니다. 얼마나 모친이 그립고 가슴에 사무쳤으면 그렇게 생전에 한 번만 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이것이요 이 선생님한테 그대로 전수가 돼서 그렇게 효자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없이는 그렇게 안 되죠. 사임당은 호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는 자기 이름도 못 가졌어요. 근데 사임당은 너무나 똑똑해서 자기 호를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태임이라는 중국의 아주 훌륭한 분인데 문항을 낳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태교라고 그러죠. 태교를 아주 잘해가지고 문항을 낳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따른다고 해서 사임당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표를 그렇게 졌다는 겁니다. 예, 이제 거기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임당은 자아 실현을 했던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만원권에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림도 그린 게 있죠. 그분이 얼마나 혼자 이런 시라든지 이런 거 진 거 보면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림도 그래요. 안견의 그림을 그대로 모사해서 혼자서 그렇게 그리는 거를 자식들이 봐가지고 자식들도 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아 실현에 모든 정성을 바친 사임당이라는 것이 우리 그 효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저출산 고령화는 아무리 돈을 때려붓는 거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신사임당이 5만원권으로 낼 게 아니라 이러한 아주 그 삶에 우리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분을 정말로 교육을 시켜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살갑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인성을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부광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부는 뭐냐면 부자는 이게 새 갈고리 조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붙입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새가 알을 새끼로 다 키우려면요 21일간을 그놈을 이렇게 안고 살아야, 그놈이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21일 동안을 살아야 그놈이 새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새가 알고 믿지 않고 내가 이거를 의심한다면은 그걸 하겠어요? 못하죠. 믿고 이놈은 내가 21일 동안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새끼가 돼.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자기 아까도 수신 이경이라는 말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를 극기복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겪고 나는 믿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저출산 고령화도 우리가 꼭 이거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실천해 나간다면 못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강의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지 한 가지, 이거 신사임당이 저출산 고령화를 분명히 해결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